치과에 가면 뭐랄까 조금 더 친절하게 좀 대해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겁먹잖아요. 아 근데 사실 저도 누우면 무섭습니다. 아 그러면 저도 누우면 무서워요. 원장님 만약에 그 치아가 아프면 동료 선생님들이 또 치료해 주시나요? 동료 치과에 가는 경우도 있고 동료 의사가 제 치과에 놀러 왔을 때 제 이빨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답을 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어떤 치과 의사들은 스스로 마취를 하고 스스로 이를 빼는 의사도 많습니다. 와,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남이 빼줘도 이렇게 아픈 건데? 네, 진짜입니다. 아우 신기하네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닥터원에요.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옆에는요 이현규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명에서 이한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규 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제가 원장님하고 이제 녹화하기 전에 원장님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자료 조사를 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런 언론에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치과는 환자 친화적인 치과라고 소개하시면서 이를 위해 모든 환자를 항상 미소로 맞이하고 있다. 진료 과정도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원장님만의 진료 철학 이런 게 있다면 궁금합니다. 끊임없는 공부로서 환자에게 지금 현재 치과 의료에서 가능한 최적의 진료를 제공을 하고 환자들은 보통 치과에 아프거나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환자 입장에서 좀 친절하게 무섭지 않도록 해드리려고 그런 진료 철학으로 환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갔을 때보다 치과에 가면 뭐랄까 조금 더 친절하게 좀 대해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겁먹잖아요. 아 근데 사실 저도 누우면 무섭습니다. 아 그러면 저도 누우면 무서워요. 원장님 만약에 그 치아가 아프면 동료 선생님들이 또 치료를 해주시나요? 동료 치과에 가는 경우도 있고 동료 의사가 제 치과에 놀러 왔을 때 제 이빨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답을 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어떤 치과 의사들은 스스로 마취를 하고 스스로 이를 빼는 의사도 많습니다. 와,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남이 빼줘도 이렇게 아픈 건데? 네, 진짜입니다. 아우 신기하네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세부 전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부 진료 과목이라고 네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원장님이 이제 전문으로 좀 다루시는 주로 보시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한 과를 이렇게 전문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제가 이제 치과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슈퍼 GP를 하고 싶었어요. 그 슈퍼 GP라는 것은 모든 과목을 아울러서 잘하는. 어떻게 보면 뭐 한 개의 전문적인 과목은 아니겠지만 네.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서 다 잘해서 통합적인 치과 의사의 시각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슈퍼 GP라는 걸 꿈꾸고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이제 통합치과 전문의라는 그런 과목이 나와서 그거 전문의를 이제 체득을 하고 지금도 모든 치과 과목을 전문의 수준으로 해서 통합적인 시각으로 진료를 하자. 그거를 모토로 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장님 또 개인 블로그도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예. 블로그는 12년 전 정도에 개설을 했고 한 5년 전부터는 하루에 포스트 한 개를 목적으로 하루에 한 개씩 꾸준하게 올리려고 하고 있고 실천을 어렵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꾸준히 날마다 이런 블로그 활동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이제 진료하시고 나서 이게 뭐 퇴근하고 쉬실 법도 한데 굳이 이렇게 열심히 블로거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또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또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면 이제 허전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제 그런 치과적 지식의 확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지금 파워 블로거이신가요? 아직은 요즘에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거는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그렇게 올라간다는 걸 이제 알아서 혹시 그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충치하고 이제 잇몸 질환, 치주 질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살면서 좀 계속 어쨌든 계속 가까이 달고 살아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예방하기 위한 네. 예방법이라든지 이것도 예. 뭐 치료법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치과의 대표 질환, 충치하고 이제 잇몸 질환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알다시피 하루에 3번 꼼꼼하게 올바른 칫솔질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 동안 양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 예를 들어서 1년에 최소 1년에 한 번, 그리고 조금 잇몸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내원해서 정기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엑스레이 검사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기에, 치과 진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에 발견하는 거잖아요. 너무 늦게 발견할수록 일이 커지고 치료는 더 어려워지고 진료 비용도 비싸지니까 정기적인 검진만이 조기에 치과 질환을 발견해서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이제 333. 네네네. 지금도 이 333 법칙이 유효한가요? 지금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3분 이상 하는 거는 되게 안 좋다 이런 것도 본 것 같거든요. 3분 이상 할 경우에는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치아를 너무 세게, 너무 오래 닦는 것도 치아가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인표처럼 이렇게. 네,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적당한 힘과 올바른 방향. 치약에는 마모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치아가 닳아져서 치아가 시리거나 오히려 더 아픈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양치질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이 요즘 보면은 이제 혀 클리너 이것도 이런 질환들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가장 큰 장점은 그걸 했을 때 입냄새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구취를 유발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혀도 한 번씩 닦아주는 것은 매우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도 잘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냥 치아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 치아는 그 5복 중에 하나다. 그죠? 네, 이 5가지 복 중에 하나다. 근데 이 말인즉슨 이게 유전적인 영향이 큰 걸까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뭐 치아 건강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 이게 자식 세대까지도 이렇게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나요? 네, 제가 치과를 운영하면서 보면 그런 경향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양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충치가 엄청 많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치아의 그런 강도라든지 그 타의 그런 분포, 개인의 면역력 차이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치과 질환에 대한 감수성도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한 60세쯤에 이렇게 대량의 치아가 빠지셨다. 그래서 큰 공사를 하셨다. 그러면 아들인 나도 그 나이 때쯤 되면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어허. 무슨 네. 어떤 질환이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무슨 캔서 같은 거 그런 거 검사를 할 때도 유전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쓸 때 그러듯이 그것도 60세가 되면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력을 가진 환자들은 좀 더 치과에 더 많이 방문해서 정기 검진을 철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치아 건강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임플란트잖아요. 그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신 환자분들, 네, 어떤 분들이 임플란트를 꼭 하셔야 될까요? 이제 임플란트는 치아를 온전히 대체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아가 이제 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임플란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치가 너무 심해서 치근 밑에까지 들어가서 더 이상 이거를 살릴 수 없다, 신경치료도 살릴 수 없다,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는 이제 잇몸 질환이 너무 심해서 잇몸이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잇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치아가 너무너무 흔들려서 아프고 흔들리고 피나고 그럴 때 임플란트를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치아가 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잇몸 치료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치료는 사실 그 잇몸을 뭐랄까요, 그 뭐 약을 주입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염증을 다 긁어내는 것만이 그 치료가. 제가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잇몸 치료라는 것은 잇몸을 한 번 내려간 잇몸을 위로 올리는 치료가 아닙니다. 한 번 내려간 잇몸은 다시 재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잇몸 치료는 이 상황에서 더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지 결코 올리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의 시점은 잇몸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잇몸이 올라오는 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장기. 그렇습니다. 성장할 때는 치아와 같이 잇몸이 올라옵니다. 그때는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쉬우세요. 18세의 성장기는 치주염이 있어도 잇몸이 내려가지 않아요.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들은 치주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어린이들은 단지 충치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서 충치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충치는 젊은 사람이 잘 생기고 잇몸 질환은 중년 이상에서 호발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리 잘하면 다시 이렇게 생겨나는 건 좀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생기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이런 골짜기 같은 잇몸 부분에서 생기긴 하는데 이 높이 자체는 올라가지는 않아요. 잘 이렇게 골짜기로 파인 게 여기를 치료를 잘하면 골짜기에서 다시 차는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 내려간 게 다시 올라오진 않아요. 임플란트 가격이 사실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거를 A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외국계 계열의 제품을 쓸 것인가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가격 차이는 많이 나고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임플란트 회사, 두 번째는 어떤 치과에서 하실 것인가. 그렇게 한데 일단은 임플란트 제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임플란트 회사가 있고 이런 주식시장에도 상장될 정도로 이렇게 수출도 하고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의 그런 평균적인 퀄리티는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 내놔도 이미 꾸릴 게 없을 정도로 이미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임플란트 시장에도 여러 가지 임플란트 브랜드가 있는데 이미 이것들 다 괜찮아요. 이것들 다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이미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임플란트 종류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두 번째, 어떤 치과에서 어떤 원장님한테 시술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그 장기적인 안정성은 술자가 어떤 곳에 임플란트를 심고 어떤 위치로 어떤 술식을 통해서 심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뭐 1년 쓰고 다 뺄 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죠. 쓰려고 생각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임플란트 제품보다는 이제 그 임플란트 시술하는 의사의 역량이나 그 추후 관리, 또 추후 관리가 안 되고 뭐 치과가 없어진다거나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추후 관리가 용이할 만한 그런 믿을 만한 그런 원장님한테 받는 것이 임플란트 제품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네, 그렇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건강 상태를 체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왜 그런 걸 체크하시나요? 이제 임플란트도 결국 수술이지 않습니까? 수술을 한다는 것은 이제 잇몸을 열고 뼈를 삭제하고 그런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혈이 난다는 것은 전신 건강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출혈성 약을 먹는다든지 하면 지혈이 안 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점심 감염, 그 환자의 그 호스트 팩터가 얼마나 강한 상태인지도 조사해서 그런 수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조사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피가 안 멈추는 출혈성 약물 같은 거 미리 수술하기 전에 끊고 오신다든지 내과 의사와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약물 조절을 통해서 그 이후에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